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찰스 스크리브너와 맥스 퍼킨스에게.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그만 돛담배로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84일 동안 그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처음 40일 동안은 한 소년이 그와 함께 나갔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이젠 정말이지 돌이킬 수 없게 살라오, 즉 운수가 완전히 바닥난 지경이 되었다고 소년에게 말했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를 타고 나갔고 그 배는 일주일 동안 큼직한 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매일같이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소년은 마음이 아팠다. 소년은 언제나 물가로 내려가서 노인을 도와 사려놓은 낚싯줄 뭉치나 갈고리와 작살 또는 돛대에 둘둘만 돛따위를 날랐다. 밀가루 부대를 여기저기 기워 붙인 돛은 둘둘 감겨있는 꼴이 마치 영원한 패배의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비쩍 마르고 야위었으며 목덜미에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두 뺨에는 열대 바다가 반사하는 햇빛으로 생긴 양성 피부암 때문에 갈색 반점이 번져 있었다. 두 손에는 낚싯줄에 걸린 무거운 고기를 다루다가 생긴 상처 자국들이 주름처럼 깊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이 중 최근에 생긴 흉터는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물고기 없는 사막의 침식 지역만큼이나 오래된 것들이었다. 노인의 모든 것이 늙거나 낡아 있었다. 하지만 두 눈만은 그렇지 않았다. 바다와 똑같은 빛깔의 파란 두 눈은 여전히 생기와 불굴의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노인의 배를 끌어올려 놓고 해안 기슭을 올라가면서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저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돈을 좀 벌었거든요.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노인이었다. 소년은 노인을 사랑했다. 아니다. 노인은 말했다. 넌 운 좋은 배를 타고 있어. 그 사람들하고 계속 있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전에 할아버지가 87일이나 고기를 못 잡다가 저랑 함께 나가서 3주 동안 매일 큰 고기를 잡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 기억하고 있지. 노인이 말했다. 네가 날 못 믿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아빠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전 아직 어려서 아빠 말에 따라야 하니까요. 그래, 안다. 노인은 말했다. 아주 당연한 거야. 아빤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우린 믿음이 있지, 그렇잖니? 그래요. 소년은 말했다.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이건 나중에 옮기기로 하고요. 왜 안 되겠니? 노인은 말했다. 같은 어부끼리 말이다. 두 사람은 테라스로 가서 자리에 앉았다. 노인을 놀리는 어부들이 많았는데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 나이 든 어부들 가운데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색하지 않은 채 해류나 낚싯줄을 얼마나 깊이 들이웠는지 또는 계속되는 좋은 날씨나 바다에서 본 것들에 대해 점잖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고기잡이가 성공적이었던 어부들은 벌써 돌아와서 잡아온 청새치를 손질하여 2개의 널빤지에 가로로 길게 올려놓은 다음 수산물 창고로 운반해 갔다. 각각의 널빤지 끝에 남자들이 2명씩 붙어 비틀거리며 운반해 간 그 고기들은 창고에서 대기했다가 냉동 트럭에 실려 아바나의 시장으로 운송될 것이었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만 저쪽 편에 있는 상어 가공 공장으로 그것들을 실어갔다. 거기서 상어는 도르래 장치로 끌려 올려진 다음 간이 제거되고
지느러미가 잘리고 가죽이 벗겨졌다. 그리고 살은 토막토막 잘려 소금에 절여졌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 때면 상어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항구를 가로질러 풍겨왔다.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선회했다가 잠잠해져서 악취가 아주 희미하게만 코끝에 느껴졌고, 그래서 테라스는 환한 햇살 아래 쾌적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맥주 잔을 잡은 채 오래전 일을 생각하던 참이었다. 제가 가서 할아버지를 위해 내일 쓸 정어리를 잡아와도 될까요? 괜찮다. 넌 가서 야구나 해. 난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헬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거다. 제가 구해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다른 거라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맥주를 사줬잖니? 노인은 말했다. 너도 벌써 어른이 다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절 처음 배에 태우고 나가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단다. 그때 넌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지. 내가 고기를 잡아 끌어올렸는데 그놈이 너무 팔팔해서 배를 거의 산산조각 낼 뻔했거든. 기억나니? 네, 그 녀석이 꼬리로 배 바닥을 철썩철썩 때리며 날뛰던 거랑 그 바람에 배 가로장이 부러진 것, 그리고 그 녀석을 몽둥이로 내리치던 소리까지 다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둘둘 감은 젖은 낚싯줄 뭉치가 있던 뱃머리 쪽으로 저를 황급히 밀쳤던 거랑 거기서 배 전체가 요동치는 걸 느끼며 할아버지가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그 녀석을 몽둥이로 내리치는 소리를 듣던 것, 그리고 제 온몸에 달큼한 피냄새가 퍼지던 것도 다 기억나요. 정말로 그게 기억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말해줘서 하는 거냐? 전 할아버지랑 처음 함께 나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기억나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두 눈에 신뢰와 애정을 가득 담고서 소년을 바라보았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널 데리고 나가서 운을 한번 걸어보겠다만,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너한텐 따라야 할 부모가 있고 또 넌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어. 정어를 잡아다 드려도 되죠? 미끼고기 4마리를 구할 수 있는 곳도 알고 있어요. 오늘 쓰고 남은 게 아직 있어. 소금에 절여 상자에 넣어두었지. 제가 신선한 걸로 4마리 구해다 드릴게요. 1마리만 가져와. 노인은 말했다. 그는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희망과 자신감이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처럼 더욱 새롭게 솟아나는 느낌이었다. 2마리 가져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 2마리. 노인은 동의했다. 그런데 훔친 건 아니겠지? 사실 훔치기라도 했을 거예요. 소년은 말했다. 하지만 제가 산 거예요. 고맙다. 노인은 말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라 자신이 언제 겸손하게 행동했는지 따져보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방금 겸손하게 행동한 것을 알았으며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고 또 그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자존심이 손상되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해류 상태라면 내일은 고기 잡기 좋은 날이 될 게다. 노인이 말했다. 어디로 나가실 건가요? 소년은 물었다. 멀리 나갔다가 바람이 바뀔 때 들어올 생각이다. 날이 밝기 전에 나갈 거야. 저희 배 주인 아저씨한테도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자고 해보겠어요. 소년은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가 뭔가 진짜로 큰 놈을 낚았을 때 우리가 가서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이는 멀리 나가서 일하는 건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소년은 말했다. 하지만 주인 아저씨가 못 보는 뭔가를, 그러니까 고기를 노리는 새 같은 걸 봤다고 하면서 만세기를 쫓아 멀리 나가게 해볼래요. 그 사람 눈이 그렇게 나쁘냐?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어요. 거참 이상하구나. 노인은 말했다.
바다 거북 잡이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눈을 망치는 건 바로 그 거북잡이거든. 하지만 할아버진 모스키티아 해안에서 몇 년이나 거북잡이를 하셨어도 눈이 좋잖아요. 난 이상한 늙은이니까. 근데 할아버진 진짜 큰 고기를 잡을 만큼 아직도 힘이 충분하세요? 그럴 거다. 게다가 난 요령을 많이 알고 있지. 이제 그만 저것들을 집으로 옮겨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투망을 가지고 정어를 잡으러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배에서 가져온 도구들을 집어들었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소년은 가닥을 단단히 꼬아 만든 갈색 낚싯줄을 둘둘 감아 넣은 나무 상자와 갈고리와 작살과 작살 자루 등을 들고 갔다. 미끼 고기가 든 상자는 배 옆까지 끌어당긴 큰 물고기를 제압할 때 사용하는 몽둥이와 함께 배의 고물 아래 남겨놓았다. 노인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독과 무거운 낚싯줄은 이슬을 맞으면 상할 수 있으므로 집에 갖다 두는 게 나았다.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이 그 지역에 아무도 없다는 게 확실하다 해도 갈고리와 작사를 배에 남겨두는 것은 쓸데없는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두 사람은 길을 따라 함께 걸어 올라갔고 노인의 오두막에 이르자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이 감겨있는 돛대를 벽에 기대어 세워놓았고 소년은 상자와 다른 도구들을 그 옆에 내려놓았다. 돛대는 오두막의 단칸방과 길이가 거의 같았다. 오두막은 구아노라고 부르는 대왕 야자수의 질긴 쌍눈 껍질로 지은 것으로 그 안에 침대와 식탁과 의자가 하나씩 있었으며 흙바닥에는 수치로 음식을 조리하는 자리가 있었다. 섬유질이 억센 구아노 잎사귀를 편편하게 겹쳐 바른 갈색 벽면에는 예수 성심상 채색화와 코브레의 성모상 채색화가 각각 걸려 있었다. 죽은 아내가 남긴 유물들이었다. 예전엔 연한색 인화지에 뽑은 아내의 사진도 벽에 걸려 있었지만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외로워서 떼어버렸다. 그 사진은 이제 방구석 선반 위, 그의 깨끗한 셔츠 아래 있었다. 먹을 건 있나요? 소년이 물었다. 노란 쌀밥이랑 생선 요리가 한 냄비에 있단다. 좀 먹겠니? 아니요, 집에 가서 먹을래요. 불 좀 피워드릴까요? 아니다. 나중에 내가 피우마. 그냥 찬밥을 먹어도 되고. 투망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사실 투망은 없었다. 소년은 그걸 언제 팔았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꾸며낸 대화를 매일 되풀이했다. 노란 쌀밥과 생선이 든 냄비도 없었고 이건 역시 소년은 알고 있었다. 85는 행운의 숫자야. 노인은 말했다. 내가 내장 따위를 빼내고도 500kg 가까이 되는 놈을 잡아오면 어떨 것 같니? 전 이제 토망을 가지고 정어를 잡으러 가야겠어요. 할아버진 문간에 앉아서 햇볕이나 쐬고 계세요. 쬐고 계세요. 그러마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소년은 어제 신문 역시 꾸며낸 말인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침대 밑에서 정말로 신문을 꺼냈다. 보데가에서 페리코가 준 거란다. 노인은 설명했다. 정어리 잡으면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것하고 제 것을 얼음에 같이 재워둘래요. 아침에 나누면 되니까요. 돌아오면 야구 이야기 해주세요. 양키즈는 어느 팀한테도 안 져. 하지만 클리블랜드랑 인디언스랑 붙는다면 좀 걱정돼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랑. 양키스를 믿어라 얘야. 위대한 디마지오가 있잖니. 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랑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둘 다 마음에 걸려요. 아서라 그러다간 신시내티 레즈와 시카고 화이트삭스까지 걱정될라. 신문 잘 읽어보시고 제가 돌아오면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끝번호가 85인 복권을 한 장 사야 하지 않겠니? 내일이면 85일째니까 말이다. 그것도 괜찮죠. 소년은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최고 기록인 87일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2번 다시 안 깨질 기록이야. 85번 복권을 구할 수 있을까? 주문하면 되겠죠. 한 장이면 될 거야. 2달러 50센트. 누구한테 돈을 꾸지? 문제 없어요. 2달러 50센트 정도는 언제든지 꿀 수 있어요. 나도 그 정도는 꿀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되도록 꾸지 않으려고 하지. 돈을 꾸는 건 바로 거지가 되는 첫걸음이거든.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말했다. 지금 9월이라는 거 아시죠? 큰 물고기가 다니는 때지. 노인은 말했다. 아무나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5월하고는 달라. 전 이제 정어리 잡으러 가요. 소녀는 말했다.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었고 해는 저물어 있었다. 소녀는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가져다 의자 등받이와 노인의 어깨 위에 잘 펴서 덮어주었다. 노인의 어깨는 특이했다. 몹시 늙긴 했지만 아직 강인해 보이는 어깨였다. 목덜미 역시 아직 튼튼해 보였으며 잠이 들어 고개가 앞으로 수그러져 있는지라 주름살도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셔츠는 그의 독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누덕누덕 기워지는 것이었는데 기워붙인 조각들은 햇볕에 발해 여러 가지 다른 색조를 띠고 있었다. 노인의 머리는 몹시 늙어 보였으며 두 눈을 감은 얼굴은 생기가 하나도 없었다. 무릎 위에 가로놓인 신문은 늘어진 한쪽 팔에 눌려 저녁 산들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있었다. 발은 맨발이었다. 소녀는 노인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떴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노인은 아직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만 일어나세요. 소녀는 노인의 한쪽 무릎에 손을 얹고 말했다. 노인은 눈을 떴다. 잠시 먼 곳에서 돌아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를 띄었다. 들고 온 건 뭐냐? 그가 물었다. 저녁이요. 소녀는 대답했다. 이제 저랑 저녁 드셔야죠. 그리 배고프지 않구나. 그러지 말고 드세요. 빈속으로 고기잡이를 할 순 없잖아요. 난 그래 왔는걸. 노인은 대답하며 의자에서 일어났고 신문을 집어들어 접었다. 그러고 난 뒤 담요도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대로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할아버지가 끼니를 거르고 고기 잡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몸조심하며 오래오래 살려무나. 노인이 대꾸했다. 그런데 뭘 먹을 거지? 검정콕 쌀밥, 바나나 튀김, 그리고 수트가 조금 있어요. 소년이 테라스에서 2단으로 된 금속 용기에 담아온 음식들이었다. 나이프와 포크와 스푼은 한 벌씩 종이 냅킨에 쌓여 소년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다. 누가 준 거냐? 마틴 씨요. 주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했어요. 소년은 말했다. 할아버지가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큰 물고기를 잡으면 뱃살을 갖다 줘야겠다. 노인은 말했다. 전에도 우릴 위해 이렇게 해준 적이 여러 번 있지? 그럴걸요? 그렇다면 뱃살 말고도 뭘 더 갖다 줘야겠구나. 우리 생각을 아주 많이 해주니까 말이다. 맥주도 2병 주셨어요. 난 캔맥주가 제일 좋더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병에 든 아트웨이 맥주예요. 병은 제가 가면서 갖다 줄게요.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자, 이제 그만 먹을까? 전 아까부터 기다렸는걸요. 소년이 노인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직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릇 뚜껑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난 이제 준비됐다. 노인은 말했다. 손 씻을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야. 어디서 씻으셨단 말이지? 소년은 생각했다. 마을의 상수도는 거리를 2개나 내려가야 있었다. 할아버지한테 물도 갖다 드려야겠어. 소년은 생각했다. 비누와 좋은 수건도 말이야. 어째서 그 생각을 못했지? 겨울에 입을 셔츠와 겉옷도 한 벌씩 갖다 드리고 구두 같은 것과 담요도 하나 구해드려야겠어. 수튜 맛이 아주 훌륭하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소식 좀 들려주세요. 소년이 졸라대듯 말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단연 양키스야. 노인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경기에선 졌는데요? 소년이 말했다. 그건 아무 상관없단다. 위대한 디마지오가 제 기량을 찾았거든. 양키스엔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디마지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다른 쪽 리그에서는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중에 아무래도 브루클린이라고 봐야 해. 하지만 딕시슬러와 그 오래된 야구장에서 그가 날린 굉장한 직선 타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정말 그런 타구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렇게 멀리까지 공을 날린 선수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테라스에 들르곤 했던 것 기억나니? 그를 고기잡이에 한번 데려가고 싶었지만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지. 그러다 너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너 역시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래요. 굉장히 큰 실수였죠. 우리랑 함께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랬으면 우리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난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단다. 노인이 말했다. 듣자니 디마지오의 아버지도 어부였다더구나. 아마 그도 우리처럼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을 테니 이해하며 들어줄지도 몰라.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슬러의 아버지는 제 나이 때 벌써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네 나이 때 난 가로도 칠단 범선의 선원이었지. 아프리카까지 갔던 배였는데 저녁이면 해변을 어슬렁거리는 사자들을 보곤 했단다. 알아요. 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가 좋겠어요. 소녀는 대답했다. 위대한 존 호타 매끄로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소녀는 제이를 호타라고 발음했다. 매끄로 역시 옛날에 이따금씩 테라스에 오곤 했단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사나운 데다 입까지 거칠어져서 다루기 힘들었지. 그는 야구 못지않게 경마에도 정신이 팔려 있었어. 경주마 명단만은 호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면서 전화에 대고 말 이름을 불러대곤 했지. 훌륭한 감독이었어요. 소년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건 매끄로가 이곳에 제일 많이 왔기 때문이지. 노인은 말했다. 드로셔가 매년 이곳에 왔다면 네 아버진 그를 제일 훌륭한 감독으로 생각할 거다. 그럼 정말 제일 훌륭한 감독은 누군가요? 루케인인가요? 아니면 마이크 곤살레스인가요? 두 사람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최고의 어부는 단연 할아버지시죠. 아니야, 나보다 훌륭한 어부들을 난 많이 알고 있다. 케바, 소녀는 말했다. 물론 유능한 어부들이 많을 테고 그중엔 훌륭한 어부들도 있겠죠. 하지만 최고는 할아버지뿐이에요. 고맙다. 넌 날 기쁘게 해주는구나. 부디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만큼 너무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지 않기를 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할아버지 힘이 아직 세다면 그런 물고기는 없을 거예요. 생각만큼 힘이 세지 않을지도 몰라.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난 요령을 많이 알고 있지. 결연한 의지도 있고 말이야. 자, 이제 그만 주무셔야 해요. 내일 아침에 기운차게 나가셔야죠. 전 그릇들 좀 테라스에 갖다 줄게요. 그럼 잘 자라. 내가 아침에 깨워주마. 할아버진 제 자명종이세요. 소녀는 말했다. 내겐 나이가 자명종이지. 노인은 말했다. 한데 늙은이들은 어째서 그렇게 일찍 잠에서 깨는 걸까? 하루를 좀 더 길게 보내려고? 모르겠는데요. 소녀는 대답했다. 제가 아는 건 아이들은 늦게까지 깊이 잔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 나도 그랬지. 노인이 말했다. 아침에 늦지 않게 깨워주마. 우리 배 주인 아저씨가 와서 깨우는 건 왠지 싫어요. 마치 제가 못난 녀석처럼 느껴지거든요. 알 것 같구나.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떠났다. 두 사람은 그동안 등불도 없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침대로 향했다. 그는 바지에 신문을 끼워 넣고 둘둘 말아 베개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담요를 몸에 두르고
침대에 누웠다. 용수철 위에다 옛날 신문들을 깔아놓은 침대였다. 신문들을. 노인은 금세 잠이 들었다. 그는 소년 시절에 가봤던 아프리카의 꿈을 꿨다. 긴 황금빛 해변과 눈이 아플 만큼 아주 새하얀 해변, 높이 솟은 곳, 거대한 갈색 산들이 보였다. 요즘 그는 매일 밤 그곳 해안을 따라 배를 타고 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포효하는 파도 소리를 들었고 원주민들의 배가 파도를 헤치며 다가오는 것도 보았다. 잠결에 가판의 타르 냄새와 뱃밥 냄새를 맡았고 아침이면 육지의 산들 바람에 실려오는 아프리카 냄새를 맡았다. 그는 대개 육지의 산들바람 냄새를 맡으며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가곤 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육지의 산들바람 냄새가 아주 일찍 맡아졌다. 꿈결에도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계속 꿈을 꾸었다. 바다 위로 솟아오른 카나리아 군도의 하얀 산봉우리들을 보았고 산봉우리들에 이어 카나리아 군도의 여러 항구와 정박지들이 꿈속에 나타났다. 그는 폭풍우 치는 꿈은 더 이상 꾸지 않았다. 여자나 큰 사건도 커다란 물고기도 싸움이나 힘겨루기 대회도 그리고 아내도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이런저런 장소들과 해변을 어슬렁거리는 사자들 꿈만 꾸었다. 사자들은 황혼 속에서 새끼 고양이들처럼 장난을 쳤다. 그는 소년을 좋아하는 만큼 사자를 좋아했다. 소년을 꿈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인은 문득 잠에서 스르르 깨어났다. 그는 열린 문틈으로 달을 쳐다보다가 베고 자던 바지를 펴서 입었다. 그러고는 오두막 밖으로 나와 오줌을 싼 뒤 길 위쪽 방향으로 소년을 깨우러 갔다. 노인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그렇게 떨다 보면 몸이 훈훈해질 것이며 곧 노를 젓느라 열이 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소년의 집은 잠겨 있지 않았다.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의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기울어가는 달빛이 비쳐들어 노인은 소년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소년의 한쪽 발을 살며시 잡고는 그대로 기다렸다. 소년은 이윽고 눈을 뜨더니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침대 옆 의자에서 바지를 끌어당겨 침대에 앉은 채로 입었다. 노인은 밖으로 나갔다. 소년도 뒤따라 나왔다. 노인은 아직 졸려하는 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캐봐. 소년은 대답했다. 남자라면 해야 할 일인데요.